안녕하세요. 저는 뼈 전이가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뼈 전이라는 거가 나중에 생기시게 되는데요. 주로는 이제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 스캔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 까만 점들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척추에서 여러 가지 곳에서 까만식으로 보이는 이런 곳들이 바로 척추의 전이. 그리고 그런 환자분들 중에 또 일부는 이렇게 윗팔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아랫팔에 큰 뼈전이가 생겨서 내가 걸을 때 골절의 위험성이 있거나 이런 문제를 가지시게 됩니다. 뼈전이는 폐암 환자, 유방암 환자, 신장암 환자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난소암 환자분들도 좀 많고요. 다발성 골수어종 환자분들도 뼈전이가 좀 있습니다. 부위는 어디가 제일 많이 오냐면 척추가 제일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척추 쪽에서 이 암이 좀 빈도가 많아서 그런데요. 주로 제일 많은 거는 허리뼈, 요추라는 건 허리뼈죠. 흉추는 등 척추, 가슴 척추를 얘기하는 거고요. 경추는 목입니다. 목 이런 순서대로 많이 오죠. 하지만 암종에 따라서 사실 자주 오는 부분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소암은 골반이 좀 더 잘 온다든지 이렇게 되고요. 대퇴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허벅지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벅지뼈도 상당히 뼈전이가 많은 곳들 중에 하나죠. 아마 여러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보호자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내가 어떤 부분에 뼈전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나의 뼈 전이가 있는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떤 움직임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뼈 전이가 어떤 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뼈 전이가 있으면 항상 부러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부러지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가 큰 문제가 됩니다. 암 환자분들은 뼈가 부러지고 나면 이런 상태에서 수술을 받거나 치료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골절이 안 생기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고 골절이 생겨도 집중적으로 재활을 해서 빨리 회복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로 저희 의사들은 이렇게 네 가지 기준으로 골절 위험도를 평가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실 뭐 엑스레이를 보고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내가 골절이 뼈에 전이가 있었다고 들었던 특정 부분에 가서 좀 이상한 움직일 때 더 아파지는 급격한 통증이 있다면 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대퇴골, 허벅지 뼈에 좀 이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넘어지고 난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겠고 그쪽 뼈에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이제 허벅지 뼈에 골절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앞으로 골절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척추 같은 곳에는 내가 좀 주저앉았더니 척추가 계속 아픈데 움직이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 밤에 잘 때도 계속 거기가 아프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내가 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픈 걸 병원에 가서 의사랑 상의를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못하게 되는 수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암 환자분들의 통증은 굉장히 여러 경로로 통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내 아픈 건 과연 뭘까?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의사들하고도 치료법을 발견하거나 원인을 찾아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먼저는 체성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내가 지금 이렇게 피부를 만져보시면 피부에서 내가 만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느껴지는 거를 우리가 체성 감각이라고 해요. 닿는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증들 중에서는 내가 만져서 더 쓰리거나 통증을 심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렇게 더듬었을 때 그 부분의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는, 아니면 좀 둔한, 무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주로 감각 신경 때문에 만들어지는 통증입니다. 척추에 전이가 있어서 뭐 주저앉았다든지 이러면 이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저린 느낌들을 많이 갖게 되는 분들이 많고요. 허리 쪽에 문제가 있으면 다리 쪽으로 만져보면 저리거나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목뼈에 문제가 있으면 팔을 만져보면 여기가 좀 저리거나 시리거나 쓰리거나 이런 느낌들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하고 근육에 문제가 있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근육이 아프게 되면 근육이 터질 것처럼 아픈 통증을 가지게 되고, 오래 걷고 난 다음에 장단지에 알이 박힌 것처럼 아픈 통증을 가지시게 돼요. 그래서 골반이나 이런 데 전이가 있어서 다리가 아프신 분들을 잘 여쭤보면 허벅지나 장단지 이런 것들의 근육이 터질 것처럼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근육 때문에 아프실 수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통증이 조금 줄어들 때까지 활동을 좀 줄이고 운동을 좀 적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증들을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되시고요. 뼈 통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뼈에 전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의 골절이 일어나거나 골절 전에 손상이 좀 심해지거나, 아니면 암세포가 나의 척추나 나의 대퇴골인대를 좀 갉아먹거나, 이렇게 되면 통증이 심하게 되는데, 이 통증은 좀 더 특이하게 대퇴골에 문제가 있으면 허벅지 전체가 아프면서 무릎까지 시큰거리면서 아프다고 호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특이하게 속에서 깊게 뻗치는 것처럼 관절까지 포함돼서 아픈 것처럼 느껴지면 뼈의 통증이기가 쉬워요. 이렇게 뼈의 통증이 심해지면 아까 골절 위험성이 조금 있거나 내가 아니면 뼈의 전이 때문에 아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증들은 조금 더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조금 더 높은 용량의 진통제를 사용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나의 활동을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시면 특정 동작을 할 때 통증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동작들이 있어요. 이런 동작들은 내가 피해서, 그 동작을 회피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임을 바꿔주는 노력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할 거냐. 이제 문제는 내가 이런 뼈에 전이도 좀 있고, 뼈에 전이가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데 문제가 있기도 쉬우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 몸을 어떻게 생활을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맨 처음에 우리가 그럴 때에 내 몸을 이해하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나의 몸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손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손상을 재생시키고, 이렇게 두 가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낮에 걸었어요.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신체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해주게 되면 근육이나 관절이 일단 손상이 돼요. 그러면 손상이 되면 나중에 내가 자고 나면 다시 재생을 시키는데, 이게 손상과 재생의 사이클입니다. 만약에 내가 회복을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손상의 범위가 커지게 되면 하루 이상 쉬거나 자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는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나의 재생 능력이 좀 떨어졌거나 손상의 양이 커졌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손상을 줄 수 있는 운동의 강도를 좀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신체 활동을 하거나 평상시에 걸을 때 그런 거리를 좀 줄여준다든지, 이런 식의 조정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재생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편안하게 주무시고 쉬고 잘 먹고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할 때 그런 재생들이 이루어지시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나의 손상을 재생시키는 이런 사이클에서 나의 재생력을 늘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환자분들이 여쭤보세요. 내가 최근에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는데 나는 운동을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들은 운동을 하면 좋아지니까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해요. 하지만 운동을 하면 좋은 거는 큰 원칙이지만, 내가 뭔가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어, 내가 뭐가 몸이 안 좋아, 이러면 나의 손상이 재생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나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운동을 좀 줄여주고, 이런 조정들이 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또 환자분들이 여쭤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기운이 없어요, 이런 겁니다. 보통 생각하시는 게, 그럼 내가 에너지가 고갈이 됐어, 이렇게 느끼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몸에서는 별도의 에너지를, 내가 무슨 자동차처럼 기름 탱크가 꽉 차야지만 에너지가 있고 기름 탱크가 비면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아요. 저희가 필요한 에너지는 항상 그때그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없는 건 내가 움직여서 몸을 자극해서 에너지를 새로 만들어내지 못해서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선 내가 아주 천천히 몸을 자꾸 움직여줘야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움직이지 않고 쉰다고 해서 에너지가 절약이 되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루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몸을 어떻게 가볍게 움직여주는지 그 움직임에 따라서 나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기운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의 생활을 앞으로의 목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때 어떤 움직임으로 어떤 생활로 나를 오늘 기운차게 만들 건가 하는 부분들에 집중을 해주시면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좋은 기운을 가지고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잠깐 일어섰어요. 이제는 조금 몸을 움직여 보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뼈저리가 있는데 내가 움직여야 돼? 내가 운동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운동을 하는 거는 나의 근력을 키우고 뭐 심폐지구력을 키우고 이런 많은 거창한 목적들을 위해서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운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가 살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불꽃을 태우기 위한 어떤 그런 기초적인 거라고 상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뼈전이 있는 분들한테 맨 처음에 권해드릴 수 있는 건 가벼운 움직임이에요. 이런 움직임은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앞에 설명드렸죠. 내가 움직여야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움직여야 내가 이제 움직일 준비가 됐구나. 이제 내가 에너지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몸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작은 몸짓을 계속 움직일 때마다 에너지를 조금씩 더 만들어내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의 공장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공장이라는 건 아침에 일어나면 나의 공장은 다 불이 꺼져 있고 조용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불을 켜고 공장을 돌려야 돼요. 공장을 돌리면 내 몸에 유익한 많은 에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내야지 나는 오늘 하루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신체 대사를 촉진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듯이 나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가볍게 움직여줘야 되고요. 특히 발목이나 이런 데를 움직여서 다리 쪽에서 심장으로 올라오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야 내가 조금씩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운동은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기운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뭐가 튼튼해지고 내일 더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지 이런 운동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또한 내가 움직이고 걸어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시간, 공간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인식에 대한 자긍심 같은 걸 높이는 역할을 해요. 사람은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면 움직일 건데 안전한 움직임이란 뭘까요? 안전한 움직임은 아까 우리가 손상을 줄여야 되겠죠. 움직이는 모든 것은 나의 손상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는 것들, 내가 조금 젊었을 때 했던 것들보다는 조금 낮은 강도의 움직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움직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걷기의 시간을 늘린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지 말으시고요. 굉장히 가볍게 천천히 몸을 움직이셔야 되고요. 움직일 때 내가 만들어낸 에너지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운동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을 어떻게 움직이면 내가 손상이 없고 효율적인 운동이 가능할까라는 점들을 조금씩만 배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가능하면 신체 대사를 촉진시키면 좋겠죠. 그래야 나의 통증이 줄어들고 내가 훨씬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은 뭘까라는 것들을 상상해 보면서 각자에게 맞는 움직임들을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운동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무게를 들고 하는 근력 운동이라든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움직임보다는 천천히, 저는 팔을 움직일 때는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라고 해요. 그리고 무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내 체중을 이용해서 내가 조절이 가능한 부하에서 움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 체중을 이용하고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 관절의 감각들을 내가 온전히 느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크게 덩어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하면 내 가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내 골반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 이렇게 세 가지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덩어리를 내가 느끼면서 내가 어떤 덩어리를 움직일 거냐, 그리고 이 세 개가 어떻게 일치되어 있느냐를 느끼면서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는 척추의 안정을 좋게 하는 운동이 참 중요해요. 대부분 척추에 전이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 암 치료를 하시다 보면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좀 걸으면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척추가 많이 앞뒤로 움직여지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척추뼈가 비틀어지는 것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통 환자분들한테 하는 많은 운동들은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정적이고, 그러니까 척추 안에 있는 다혈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등 쪽에 보시면 이 속 쪽에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근육들이 다혈근이에요. 이런 다혈근들을 이용을 하고 천천히 움직여주고 가능한 한 많은 근육들을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맨 처음으로 권해드릴 운동은 체중을 이동하는 운동이에요. 자, 오른쪽 다리를 들고요, 가볍게 옆으로 벌려서 이동을 할게요. 이동을 할 때 다시 돌아오는데 앞꿈치를 떼지 마세요. 앞꿈치를 떼지 말고 뒤꿈치만 들어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나는 뭐를 느끼냐 하면 내 머리하고 가슴 덩어리, 골반 덩어리가 서로 흐트러지지 않고 일치되고 있는지, 앞뒤로 흔들리지 않는지,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지에 집중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발을 딛고 있는데, 발을 딛고 있는 곳의 발바닥, 무릎, 여기서 힘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그대로 느껴주세요. 자, 옆으로 한 발 갈게요. 그대로 앞꿈치는 붙이고, 아까 말씀드린 머리, 몸통, 이렇게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서 옆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움직였는데 괜찮다.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문제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럼 좀 더 나가볼까요? 그럼 한 발을 더 디디세요. 그래서 반대쪽 발을 끌어옵니다. 네. 이때 가장 안전하게 움직이는 방법은 뒤꿈치를 들고 앞꿈치는 떨어뜨리지 않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에 자신이 생기신 분들은 앞으로 한 발자국 갔다가 다시 뒤로 오는 동작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버드 도구 운동입니다. 버드 도구 운동은 요가에서 유래된 동작인데요.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사실은 강아지가, 사냥개가 새를 잡으려고 이렇게 발을 들어서 살금살금 새를 잡는 동작을 형상화한 운동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보시거나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식의 버드 도구 운동하고 척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시는 버드 도구 운동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옆으로 돌게요. 자, 우리가 바닥에 이렇게 바닥을 대고 옆으로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손을 바닥을 짚고요, 무릎하고 발을 디디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팔을 어떻게 드냐 하면 몸통 3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팔을 들어 올려요. 그 상태로 유지하면서 팔을 가볍게 앞으로 들었다가 다시 당기면서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팔 갈게요. 그대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팔을 떼서 앞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하고 문제가 없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발도 가볍게 뗐다가 뒤로 벌렸다 내려놔도 되는데, 하시면 안 되는 동작이 있는데, 이 팔을 들 때
바로 팔을 들어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 때 척추가 뒤로 젖혀지면서 척추 쪽에 강한 압박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주시면 안 되고요. 가볍게 손을 들었다가 위로 드는 이렇게 버드도그 동작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횟수가 궁금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횟수는 한 10회 정도로 생각을 하셔서 박자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정도의 박자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은 데드버그 운동이라는 동작입니다. 우리 최근에 아이폰 선전할 때 동학이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장면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등을 대고 엎드린 자세를 데드버그 동작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은 우리가 똑같이 척추 다혈근을 강화시켜서 척추 안정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까 보여드린 운동처럼 엎드려 누울 때 팔이나 다리에 전이가 있어서 아프신 분들, 그리고 손목을 짚었을 때 손목이 아파서 자세를 유지할 수 없는 분들, 그리고 그 동작을 했더니 너무 허리가 아파 이런 분들은 데드버그 운동으로 약간 변형을 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버드도그 운동과 달리 등을 대고 누워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버텨주는 상태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똑같이 팔을 들었다 내릴 텐데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돌아올 텐데 이때 배가 앞으로 들렸다가 숙여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팔을 들 때 숨을 내쉬면서 동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요. 자, 숨을 들이마시고요. 다시 숨을 내쉬면서 반대쪽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 동작이 잘 되시는 분들은 다리도 움직여도 되는데 다리 움직이실 때도 항상 숨을 살짝 내쉬어서 척추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운동을 할 때의 중요한 점은 항상 천천히 동작이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이걸 빨리 움직이시게 되면 척추가 쉬기 때문에 통증을 많이 만드실 수가 있어서 항상 천천히 움직여서 속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강이라는 시인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어느 늦은 저녁 나는이라는 시를 최근에 읽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밥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잃어버린 건 정말 내가 가볍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숨을 잘 쉬었을 때 행복감, 그리고 밥을 먹었을 때 행복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걷기는 밥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것 중에서 밥은 뭐야? 흰쌀밥은 뭐야? 이러면 걷기입니다.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걷기를 어떻게 걸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 몸에 손상을 덜 주고 날 덜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도 운동 효과가 있고 이런 걸음걸이는 과연 뭘까? 잘 걷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걷기하고 숨 쉬는 거예요. 걷기하고 숨 쉬는 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는가가 많이 중요하세요. 옆에 한예진 모델의 사진을 올려놨는데 제가 가장 좋은 걸음걸이는 모델의 걸음걸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워킹을 잘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걸음걸이를 우리가 조금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신경 쓸 게 있어요. 허벅지에 안쪽에 조이는 힘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무릎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걸을 때 자꾸 뒤꿈치를 들지 않는지, 그리고 골반이 앞뒤로 이렇게 돌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볍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깨는 내가 골반이 돌아가는 거랑 다르게 이렇게 앞뒤로 가볍게 돌면서 팔이 가볍게 흔들리고 있는지,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델 걸음걸이가 되더라고요. 머리가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걷는 게 되겠죠. 그럼 나쁜 걷기는 뭐죠? 내가 걸었더니 발이 아파요. 발이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걸을 때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자꾸 엉덩이에 힘이 빠져가지고 뒤로 엉덩이는 살짝 빠져요. 그런데 걸을 때 야, 발 예쁘게 걸어야지, 발 뒤꿈치 다
걷고 앞꿈치 떼고 이렇게 걸으면서 발에 자꾸 충격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걸을 때 발에는 힘을 빼세요. 발은 예쁘게 걷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걷는 방법은 발 중간을 디디세요. 발 중간을 가볍게 딛는다고 생각하고 모든 힘을 빼시고요. 앞으로 걸어갈 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시면 안 돼요. 엉덩이가 앞쪽으로 내가 밀어주는 힘으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걸을 때 자연스럽게 발에는 힘이 빠지고 허리가 아프지 않고 이런 자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 주셔야 되고요. 허벅지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자꾸 걸으면 난 무릎이 아파 이런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호흡이 중요하다 그랬죠. 걷기가 밥이라면 호흡은 물입니다. 우리가 물이 없이 살 수는 없죠. 호흡이라는 거를 잘 이용을 하면 내가 정말 건강할 수가 있고요. 호흡을 잘 이용을 못하면 내가 숨을 쉴 때마다 아픈 느낌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호흡은 3단계가 있는데 맨 처음에 호흡은 우리가 횡격막이 가운데 있죠. 명치가 횡격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복식 호흡은 내가 배를 부풀리면서 하는 호흡이고요. 자, 복식 호흡을 할 때는 배는 부풀려지고 나는 아무런 애를 쓰지 않아요. 모든 호흡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숨을 들이마시려고 하거나 입으로 숨을 내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을 항상 천천히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 호흡법들이 있는데 제가 심호흡을 통해서 3단계 호흡법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복식 호흡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흉식 호흡이 들어갑니다. 그럼 가슴이 앞으로 들리죠? 그 다음에 어깨를 가볍게 들어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호흡법보다 한 150% 더 많은 공기가 폐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힘을 빼면 입을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오는 거죠. 이런 거를 3단계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폐 기능 검사 같은 걸 하기 전에 이렇게 3단계 호흡법으로 호흡을 하시게 되면 갑자기 전에 검사했을 때보다 내 검사 결과가 월등하게 높게 나오게 됩니다. 자, 호흡법 중에서 이완호흡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운동을 해주면 내 긴장도가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많아지고 내 텐션이 올라가고 이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내가 호흡을 천천히 유지하게 되면 반대로 나의 긴장이 떨어지고 몸이 이완이 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잠이 살살 오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텐션을 올리고 호흡으로 이완을 시켜주고 이 두 가지를 잘 이용해서야 오늘 하루 중에 생활이 편해지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478 호흡법이에요. 근데 암 환자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는 건 478은 아니고 3, 5, 6 그러니까 3초 동안 들이마시고요. 멈추고 5초 동안 멈춰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힘을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호흡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호흡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사실 숨이 차잖아요. 그건 내가 산소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호흡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실 산소가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실제로는 5분 동안 숨을 참아도 나는 그렇게 산소가 부족해지지 않아요. 이게 되게 불안하고 힘들어서 숨을 계속 짧게 빠르게 쉬게 되는 건데 이렇게 숨을 쉬게 되면 자꾸 아파지세요. 숨을 쉬는 동안 내 갈비뼈나 이런 데들이 계속 아파지시고 힘들어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호흡을 천천히 늦게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완 호흡법을 가지시면 호흡을 천천히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한 15회 이 정도로 호흡을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완 호흡법을 연습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스호흡법이라는 건 미국의 특공대라든지 해병대 이런 사람들이 내가 굉장히 극한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 호흡을 규칙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호흡법이에요. 그래서 박스를 상상해 보는 거죠.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가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아파요. 걱정이 돼요. 불안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병원에 왔더니 의사 선생님은 그냥 나 봐주지도 않고 잔소리만 하고 뭐라 그러기만 하고 정말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 이렇게 박수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앉아서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식으로 10분간 반복을 하다 보면 내가 굉장히 안정이 되고 긴장이 풀리고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런 호흡법들을 연습하셔서 그런 상황에 대처해 가시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척추전이 있는 환자분들이 제일 힘드시죠. 기본적인 안전한 삶을 위해서 해야 되는 원칙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움직일 때 골반, 가슴, 머리 이 세 덩어리를 일치시키라 그랬죠. 예를 들면 움직일 때마다 내가 이게 앞뒤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좌우로 움직이거나 목을 이렇게 돌리면서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 세 덩어리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이 세 덩어리를 일치하면서 움직여주도록 하시고요. 척추전이가 있으신 분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앉고 일어서는 거하고 허리를 숙였다가 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원칙을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안전하게 앉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통증이 없고 안전하게 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앉기 전에 숨을 반만 내뱉으세요. 그리고 배를 집어넣고 힘을 줍니다. 힘을 준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아요. 그리고 다시 편하게 숨을 쉬세요. 다시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려면 다시 숨을 내쉬고 반만 아랫배에 힘을 줍니다. 배꼽 아래를 얘기합니다. 아랫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집중해서 일어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앉을 때는 숨을 내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버티면서 뒤로 내밀어서 앉아주세요. 일어날 때는 숨을 반쯤 내쉬고 아랫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일어나는데 내가 무릎이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그러면 짚으세요. 짚어서 같이 힘을 주면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앉고 일어서는 동작을 완성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숙이고 필 때 예를 들면 칫솔질을 하거나 머리를 감거나 이럴 때 너무 아프죠. 그럴 때 어떻게 허리를 숙이냐 하면 허리를 숙일 때는 아랫배 똑같이 숨을 반쯤 내뱉고 아랫배에 힘을 준 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빼서 숙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다시 몸을 일으키고 싶으면 엉덩이를 앞쪽으로 뒤로 밀면서 펴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숨을 반쯤 내쉬고 아랫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서 숙이고 엉덩이를 밀어서 펴게 됩니다. 안 좋은 건 뭐냐면 허리를 숙였다가 허리를 펴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척추 쪽에 긴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척추에 전이가 있거나 요통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 만들어지시게 되세요.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변비를 조심해야 됩니다. 암 환자분들은 변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거나. 변비가 있으면 내가 대변을 누거나 그럴 때 자꾸 배에 힘을 줘야 되는데 배에 힘을 줄 때마다 척추가 계속 아프시게 돼요. 그래서 변을 굉장히 부드럽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변을 부드럽게 유지해주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뭐 물도 많이 먹고 부드러운 음식도 많이 먹고 하시겠죠.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해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는 약들을 처방받으셔서 드시면 변을 좀 부드럽게 유지를 해줄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변을 자극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좌약이라든지 이런 약들은 그걸 누울 때 굉장히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 주시고요. 야간류를 줄여야 됩니다.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죠. 근데 암 환자분들은 내가 물을 많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 밤사이에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 소변을 갖고 내가 밤사이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아픈 상태가 움직여야 되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잘 넘어지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누는 소변을 줄여주시려면 저녁 때부터 먹는 물의 양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흉추에 전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흉추라는 건 이쪽 가슴, 등 척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척추 중에서 위쪽 등 척추가 있고요. 아래쪽 허리 척추가 있어요. 허리 척추를 요추라고 부르는 거고 이 등 척추를 흉추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흉추가 있으신 분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 뒤에 걸음걸이를 약간 교정해드리면 아까 제가 좋은 걸음걸이 설명드린 것 중에서
어깨를 회전시키는 동작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회전시키게 되면 흉추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깨를 많이 회전시키지 말고요. 이 골반, 가슴을 그대로 움직이면서 약간 뒤꿈치의 힘을 이용해서 걸어주셔야 됩니다. 몸이 약간 진자처럼 움직이는 느낌을 유지해 주셔야 괜찮고요. 그리고 호흡은 흉식 호흡을 이용해서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들이마실 때마다 갈비뼈가 들리면서 등의 통증을 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은 가능하면 배를 이용 부풀리는 복식 호흡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내가 팔을 쓰려 그러면 이 어깨, 흉추에 붙어 있는 어깨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많은 통증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팔을 쓸 때는 이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천천히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팔을 벌릴 때는 가운데로 팔을 들어서 옆으로 움직여서 팔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드시지 말고 가운데로 들어서 옆으로 밀어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침을 해야 되는데 기침할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기침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보통 기침하라 그러면 이 가슴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갈비뼈와 흉추를 많이 자극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침을 하는 방법이 하하기침법인데 배를 부풀린 상태에서 동굴 소리처럼 이렇게 배를 쳐서 기침을 하는 하하기침법을 이용해서 내 가래를 뱉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래를 뱉어낼 때 통증이 심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아래쪽에 허리 쪽에 전이가 있어서 내가 좀 아프거나 아니면 골반 쪽에 전이가 있어서 좀 불편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걸어주셔야 되냐면 걸을 때 위쪽 어깨를 많이 턴해서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랫배에 가볍게 힘을 움직일 때 주셔야 됩니다. 아랫배에 가볍게 힘을 항상 주고 있어야 요추가 단단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통증이 적어지세요. 그리고 아까 앉았다 일어나는 법, 허리 숙이고 펴는 때 항상 아랫배에 힘을 주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변시, 변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배변을 하는 습관이 배를 이렇게 부풀리면서 엉덩이 힘을 빡 줘요. 그러면 허리가 이렇게 젖혀지겠죠. 그래서 통증이 심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을 누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게 되는데 변을 누실 때 아랫배에 힘을 주셔서 요추가 딱 버텨주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변을 누실 때는 항상 아랫배를 버텨서 힘을 같이 주도록 해주셔서 척추가 움직이지도록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호흡을 할 때, 특히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아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배를 부풀리게 되면 요추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통증이 만들어지시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깨를 가볍게 들어주시면서 흉식 호흡을 해주시게 되면 호흡할 때 통증이 좀 줄어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흉식 호흡을 하면서 호흡하는 속도는 느리게 유지해 주시도록 호흡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오늘은 뼈 전이 환자분들의 생활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속 안에 작은 화분을 하나 키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작은 난초를 하나 키운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얘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잘 지켜봐주고 잘 돌봐주고 얘가 필요한지 모르는지를 알게 되면 그 화분을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내가 필요한 게 뭐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좋아지는지를 계속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